네, 반갑습니다. 벤처 사업계획서 세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가 됐네요.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2.5단계라 그래가지고 카페라든지 또 음식점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제한들이 따르는 그런 불편한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 수업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같이 또 토론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생략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뭐 현장 줌이라든지 뭐 현장 강의를 실시간으로 또 하고 싶지만 또 인원이 또 10명 넘어가는 강의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많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하기 어려워서 좀 여러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주로 학교에 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수업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수업을 보면은 월요일 오후 3시부터인데요. 제가 그 전주에 보통 2시부터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만나서 조금 뭐 직접적으로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든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든지 뭐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뭐 늦어도 매주 월요일 1시 정도는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나 이쯤 오셔가지고 또 질문을 뭐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 강의가 주로 벤처대학원 우리 여러분이 있는 벤처대학원 2층에 있는 주로 이제 이 대학원 원장실에 강의를 하거나 뭐 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은 와서 몇 명 정도는 와서 앉아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학교 오셔도 됩니다. 보통 사업계획서 수업이 보통 2시에서 2시 반 정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과목이 하나 이제 창업론 강의라고 있는데요. 벤처 창업론 세미나 강의 같은 경우는 또 수업은 화요일 날이 있지만 녹화는 마찬가지로 월요일 날 하기 때문에요. 이런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그 강의는 보통 뭐 주로 3시 반, 4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그때 또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강의가 끝나는 날 시간이 월요일 날 매번 월요일 날 오후 6시 정도 수업이 끝납니다. 혹시 뭐 그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 잠깐 저랑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사업계획서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여기 수강 변경도 다 끝났으니까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벤처 사업계획입니다. 저희 학교가 필수적으로 하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벤처 부분에 이제 전문대학원으로 저희가 인가를 받은 학교인데요. 전문대학원이라 그러면은 이제 저희 BK 과제로 받았던 건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1999년에 전 분야에 걸쳐서 한 13개 정도 분야에 걸쳐서 각 대학의 그러니까 대학별로 전국의 대학들 중에서 13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특화를 시켜줬어요. 어떤 학교들은 뭐 물리라든지 뭐 어떤 학교는 뭐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뭐 했는데 우리 호수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벤처 부분으로 니네 학교가 특화를 해서 한번 교육을 해봐라. 그래서 해준 게 대학원을 인가를 해주고 또 벤처에 맞게 또 교육을 시켜라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한 100여 개 대학이 지원을 했는데 벤처를 하겠다고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거의 2등을 했어요. 사실은 1등은 카이스트가 했고 우리가 2등을 했었죠. 근데 카이스트가 다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전문대학원을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2등한 벤처 부분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벤처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우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벤처라는 저희가 전문대학원을 출범하고 나서는 이 벤처로 들어오는 학생들에 관해서는 옛날 학과가 5개 있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도 있었고, 뭐 지역개척과도 있었고, 뭐 디지털 미디어 학과도 있었고, 뭐 벤처 경영학과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몇 과가 이제 저희가 통폐합돼가지고 지금은 벤처 경영학과, 정보경영학과, 용합공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벤처 경영학과에 들어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타 학과 과목을 많이 듣게 할 수도 있고 듣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타 학과 과목을
두 과목 이상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벤처 대학원이기 때문에 벤처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모든 학생들이 벤처 관련 과목을 두세 과목 이상 들어야 되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석사들은 뭐 두 과목, 박사들은 세 과목 이렇게 듣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아마 두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논문 작성법을 들어야 되고요. 또 한 과목은 벤처 사업 계획이나 또는 벤처 현장 실습론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구나라고 것을 알고 들었든 모르고 들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공통 과목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면은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이 논문 작성법만 들으면은 필수 과목은 아마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걸 못 들으시는 분은 추후에 개설되는 벤처 사업 계획서를 들으시거나 또는 벤처 현장 실습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 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은 교학과랑 상담을 해도 되지만요. 우리나라 어쨌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세 과목을 논문 작성법, 벤처 사업 계획서, 벤처 현장 실습 이게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들으시면 되는데 논문 작성법은 이제 최근에 입학한 20년이죠. 20년 입학한 학생들부터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이제 벤처 경영을 전공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하면 너무나 이게 쉽고 우스운 과목입니다. 그건 너무 기초적인 과목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사실은 사업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벤처 대학원이기 때문에 아까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박사를 간다 또는 뭐 벤처 경영 박사를 간다, 정보 경영 박사를 간다 하면은 대부분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을 입학을 하게 되면은 원래 그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나는 원래 학부가 만약에 음악을 전공했다, 미술을 전공했다, 아니면 뭐 인문학을 전공했다, 다른 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경영학과로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수적으로 또 들어야 된다고 이 학부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특별히 벤처이기 때문에 이공계를 전공을 했든 문학을 전공했든 경영 일반 사회학을 전공했든 필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지향하는 벤처와 관련되는 그 기본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은 들어와서 또 내가 사전에 이수해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 이수 과목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우리 학교에 좀 이제 원래는 사실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는 못하는 학생들은 또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조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라는 이거는 하나의 뭐 일종의 포맷이기도 하지만 여기다 벤처 사업계획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이번 학기 강의는 굳이 벤처에 한정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너무 벤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창업을 하거나 할 때 뭔가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 새로운 회사를 차리면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어떤 회사인데 특정한 분야에 관해서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 계획의 본질이긴 한데요. 벤처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특별히 정해진 용어라기보다 항정인 용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뭐 신규, 모험, 기술기업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1990년 후반부터 일종의 업계 용어로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업계 용어로 등장함과 동시에 일종의 산업으로서 중소기업들 중에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기본 요건은 벤처의 인정이라고 해서 요건은 있었습니다만 이거 관계없이 벤처라는 글자가 요즘으로 따지면 흔히 뭐 혁신기업 또 요즘 흔히 많이 뜨고 있는 바이오 기업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이 벤처라는 글자가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인데 모험이 뭔가 위험은 크지만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인 그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 또는 기술적인 것들이 가미된 기술 기업들을 일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벤처라는 글자 자체가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벤처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의류회사의 사회이사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의류회사, 옷을 만드는 회사죠.
옷을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자 내지는 벤처를 반드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유림이라는 의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유림이라는 의류 회사가 M&A를 몇 번 주인이 바뀌면서 대주주가 바뀌면서 화림모드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화림모드라는 회사가 벤처라는 글자와 이 비즈니스라는 이라는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을 하니까 이 회사가 이름을 이 화림모드로 바꿨었어요. 글자를 바꾼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매출액이 400억이 넘고 뭐 이익이 한 60억, 70억 되는 회사였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여가지고 아는 선배가 그 회사를 인수를 코스닥 기업이었어요. 인수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사회여사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럴게 해서 제가 사회여사를 맡아서 이 회사의 초창기 주인이 바뀌는 거죠. 대주주가 바뀌는 시점에 이 사회여사를 맡았습니다. 맡고 나서 불과 10달 만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당해가지고 주로 사회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사니까 원래는 디렉터잖아요. 디렉터는 이제 회사의 그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거의 뭐 주요 임원들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사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흔히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경영진 등등 할 때 실제로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뭐냐? 그 이사들 중에서 이사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대표이사, 뭐 사장님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회사는 누가 경영을 하느냐 했을 때는 사실은 경영진이 경영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경영진은 누구냐 했을 때 실제로 법적인 용어로 봤을 때는 이사회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주요 의사결정도 대부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몇 가지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잖아요. 주주총회라든지 아니면 결산서 승인 1년에 한 번 결산서 승인을 한다든지 회사에 뭐 매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지 등등에 관련돼서 주주들 모두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모든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 3명, 7명, 10명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사들을 다 모으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사들 중에서 대표인 네가 결정을 해라라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한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고 대표이사 도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사들이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 책임을 제가 논하는 게 아니라 한때는 이 비즈니스 또는 벤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주류 트렌드를 이끌었다. 1990년, 2000년대 초반까지. 이때 당시에는 특히 통신이라든지 IMT 2000이라고 그래가지고 통신이라든지 기술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전 국민이 하는 하면 과반수 이상이 거의 이제 이 주식에 몰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에 관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990년, 2000년, 2001년 이 사이에 벤처 기업에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안 봤다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안 했을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우리 이제 코로나 생기면서 주식이 대거 폭락을 했죠. 코로나라고 이 사태가 작년 말, 올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2월 이쯤에 대해서 주식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코로나 직전에 이 주가 지수가 한 2,250 이 정도 우리나라 주가 지수죠. 코스피 기수로 일반 거래소 시장 기준으로 2,250 정도 갔었죠. 그리고 코로나 생기면서 거의 1,40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 정도가 폭락을 했죠.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일반인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IMF 때 주택 가격이 대폭 폭락했다가 2, 3년 사이에 급등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도 굉장히 폭락을 했다가 이거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은 빠르면은 1, 2주 늦으면은 뭐 한 6개월 길어도 2, 3년 안에는 원래 가격대로 회복을 하더라. 라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거 폭락을 했는데 원래 폭락을 하면 일반인들은 더 집어던지고 막 더 도망을 가는데 이때는 우리나라도 특이하게 주식들을 막 샀어요. 이걸
그 심지어는 언론에서는 뭐라고 일컬냐면 동학혁명군이라고. 그래서 이 동학혁명군들이 들어온 돈이 30조에서 한 40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 시장에. 그때 산 그 주식 가격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산 거죠. 실제로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 기준으로 하면 이게 3만 원으로 떨어졌었어요. 3만 원, 뭐 2만 9천. 만약에 이게 3만 원에 샀다. 그럼 지금의 이제 국민은행 주식이 3만 뭐 7천 원, 뭐 이 정도 8천 원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먹는 거예요? 주식으로 한 20%를 이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벤처라는 글자 자체가 이렇게 시작된 글자이긴 한데 최근에 이런 글자가 이제 또 다른 글자로 계속 바뀌고 있죠. 최근에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게 뭐예요? 벤처라는 글자 대신에 무슨 글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AI라든지 이런 인공지능, 디지털 등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글자들이 많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라는 글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벤처라는 글자는 그냥 신생 또는 기술기업 또는 혁신기업 위험하지만 뭔가 미래가 성공한다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이런 회사들을 대변하는 그런 글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 기업도 마찬가지로 벤처 기업들이고요. 최근에 바이오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기업들도 결국은 벤처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기술 기업들이라고 그러죠. 기술 기업들, AI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그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이 어딘가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죠. 심지어는 최근에 테슬라라고 해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이게 실제로 벤처 기업이고 이게 기술 기업들이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그 구글도 마찬가지고 또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벤처라는 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AI와 기술 기업과 디지털 기업과 인터넷 기업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회사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느냐?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책을 만들던 회사, 그러니까 원래 서점 미국에 제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을 갔더니 굉장히 큰 서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서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 세계 없는 책이 다 있고 막 이렇게 거대한 서점에 막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보문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큰 서점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회사가 휴지조각같이 무너뜨린 회사, 그 회사 그 서점의 이름이 반스앤노블이었어요. 그런 회사들을 세계적인 서점 회사들이고 특히 미국에 있는 주요 서점들이었는데 그 회사가 휴지조각같이 무너지게 만든 회사가 누구냐? 아마존이에요. 책을 사람들이 와서 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책의 목록을 다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필요한 걸 갖다가 주문하면은 오히려 싼 가격에 내 손에 딱 와 있는 거죠. 내가 서점에 가서 뉴욕에 가서 시내에 가서 필요한 책을 2권 산다 그러면은 뉴욕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주차를 해야 돼요. 주차비도 내야 돼요. 굉장히 번잡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100불짜리 책을 한 300불짜리 산다 그러면은 아마존이라는 게 나오고 나니까 내가 필요한 책을 똑같이 300불이 샀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주문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할인까지 해주는 거예요. 왜요? 유통 마진이 없잖아요. 거대한 가게를 차려가지고 종업원들이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디스플레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적은데요.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가져갈 마진을 디스카운트를 해줘 버리니까 실제로 아마존에서 책을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반스앤노블에서 샀던 것보다 훨씬 싸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도 쌀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그거 편리하게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스앤노블은 흐물어져 마치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녹아버리고 없어졌어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찬가지로 서점도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필요한 단어들이라든지 필요한 무슨 용어라든지 아니 이게 검색을 하잖아요. 처음에 야후 사전을 가지고 많이 검색을 했어요. 구글의 최성장도 하기 전에 야후라는 회사가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라든지 백과사전이 제공하는 것들을 어디서 다 제공하는 거죠? 야후라는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던 고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사서 봐도 돼요. 근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어마어마하게 가격도 비싸고 풀세트로 이런 벽장에 한 두세 면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에 찾아보면은 내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최신 자료를 훨씬 더 빠르게 제공해줘요. 그럼 사람들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찾으러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뒤지겠지만 그게 워낙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미국이나 외국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야후에서 사전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후를 사전을 보겠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후의 인터넷 사전이 나오면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치 아이스크림이 불과 뜨거운 열기에 왔을 때 불과 5분도 안 돼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듯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브리테니카 회사가 200년 이상 된 백과사전 회사가 야후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특히 야후가 제공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이 서비스가 제공되자마자 무너졌어요. 이 회사가 얼마에 팔렸느냐? 1달러에 팔렸어요. 1달러. 1달러는 우리나라 1200원에 팔렸어요. 200년 된 회사가 1파운드네 1파운드. 1600원 정도 되겠네요. 200년 된 회사가 불과 1600원. 껌값 2,000원 하는 껌도 안 되게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새로운 벤처가 부상했을 때. 벤처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기술 기업이 부상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백과사전 업체를 무너뜨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일거에 무너뜨린 야후라는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였냐면은 야후 재팬이라고 하는데 야후의 본사 말고 일본에 있는 조그마한 자회사 야후 재팬이라는 일본에 있는 그 야후의 자회사 주식 한 주가 일본의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그 거의 야후 주식 한 주가 얼마가 되는 거죠? 거의 한 10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계적인 야후마저도 제리 양이라는 그 중국계, 미국계가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야후라는 세계적인 회사마저도 야후의 D를 이어서 나오는 조그마한 회사, 구글이라는 아주 작은 회사가 있어요. 이게 그냥 소련계 미국인, 소련계 유태인 미국인, 세르게이 어쩌고 하는 두 명의 그 벤처 사업가들이 창고에서 설립한 조그마한 두 명이 만드는 회사가 어디서 뛰어나냐면 검색에서 되게 뛰어났어요. 뭔가 찾았을 때 잘 정리된 정보를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야후도 검색을 잘하는데 새로 만든 구글은 훨씬 더 검색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는데 글자 키워드를 치는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만큼 제공해야 되는데 야후도 제공하는데 구글이 훨씬 더 제공을 잘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죠? 야후 이용하다가 구글로 바꿔버리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쓰는 컴퓨터의 홈페이지가 야후였어요. 야후.com. 근데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야후를 제가 홈페이지로 사용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야후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더 이상 야후는 포털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구글한테 밀려가지고 포털 사이트를 하는 사업 자체를 한국에 yahoo.co.kr이 제공됐거든요. 그 업체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검색에서 완전히 밀려가지고 야후의 세계적인 야후라는 회사도 뒤에서 나오는 구글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치 야후는 구글의 흔히 우리 얘기로 구글의 화장실 값도 안 되는 정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벤처라든지 기술 기업이라든지 AI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다 어느 정도 됐느냐? 1,500조 정도 돼요. 1,500조. 1,500조면은 자 조도 아니고 100조도 아니고 1,000조에 1,500조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사이즈가 1,500조쯤 돼요. 이 1,500조쯤 되는데 1,500조 되는 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다 미국의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애플이라는 한 회사 주식 그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가격이에요. 가치예요. 애플이라는 한 회사의 가치가 2,000조예요. 2,000조. 그 우리나라 삼성, 현대전자, 현대자동차 모든 카카오, 네이버 다 합친 그 하고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하고 지금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애플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장 주식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보다 상장 회사들보다 한 회사가 사이즈가 크게 된 그 과정은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뿌리는 물론 벤처 또는 기술 기업으로부터 출발했고요. 벤처 또는 기술 기업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그것은 바로 사업 계획서부터 출발해요. 사업 계획. 그래서 사업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